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댓글에 제가 하라는 허래스먼트인데 고객의 어떤 진상 그런 괴롭힘 그렇게 돼 있어서 주말에도 제가 계속 머릿속에 카스가 뭐지? 보통 우리가 그 영어에서 그 객사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객. 그래서 그 공항에서 한 번씩 보면 영어 안내 방송,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일본어 안내 방송 나왔을 때 뭐 아시아나 잠깐만요. 공항 가이고쿠 잠깐만 아시아나 하면서 무슨 객사마 하면서 뭐 누구누구 뭐 빨리 오라 뭐 이런 얘기도 할 때 그래서 고객은 이제 객자에다가 이제 약간 존칭의 의미 사마 연사마 때문에 알게 됐죠. 사마 이렇게 붙이는데 그래서 카스가 뭔가 했더니 그 댓글에서 그게 커스터머 앞자리를 붙여서 하라 허래스먼트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그 상류CB 채널에서는 이렇게 저희도 뭐 주식 전문가기는 하지만 사회 일반적인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모르고 저도 많이 무식한데 이런 부분을 또 딱 알려주시니까 새로운 거 알면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상류CB 채널을 매일 보시는 이 한 5,000명 정도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고 하면서 집단지성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땄고요. 첫 번째 기사가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좀 많습니다. 반도체 기사로 첫 번째가 반도체는 국가 존망의 열쇠, 일본에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돼 있고요. 일본이 지금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전기전자에서의 많이 헤게모니를 뺏기고 나서 반도체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길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또 일본이 다시 굴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거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의 재도전 반도체의원 연맹 아마리 회장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리 사진이 나오죠.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이 2016년 아베 내각 시절 경제재생 담당상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인데 13선의 아마리 의원은 13선을 하셨네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 회장을 맡아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한 일본 정계의 지원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일본이 그 시대에 도전도 안 하고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아마리 16일 도쿄에 있는 중의원 회관에서 만난 아마리 아키라 74세시네요. 이 회장은 2년 전 회로 선폭 40나노미터, 1나노미터의 10억분의 1미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네. 수준의 파운드리 반도체밖에 못 만드는 수준이었던 일본 반도체가 2나노미터에 도전하는 건
꿈속에서 꾸는 꿈 같은 이야기라면서 일본에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2나노는 아직 전 세계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반도체 제조 기술이고 현재 최고 기술은 3에서 4나노, 3에서 5나노이며 40나노는 그보다 10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도요타, 소니, 엔티티 같은 대기업들을 모아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출범시키고 2027년 2나노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계의 마쿠 실세 3A 3A가 누군가 했더니 아베, 아소 그리고 아마리 요분이 방금 아마리였죠. 네. 이 중 한 명인 아마리 회장 자민당이고요. 이분은 2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 그리고 아소다로 전 총리와 함께 자민당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을 만든 인물입니다. 의원연맹 출범 한 달 뒤 경제산업성은 2030년 일본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은 제로라는 충격 보고서를 냈었네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이고요. 이 보고서에는 일본의 지정학적 잠재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대만과 한국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의원 연맹은 재무성을 설득해서 2조 엔의 반도체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앞세워 일본은 지난 2년간 미국, 대만, 한국 등 해외 반도체 강자들을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이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금액만 2조 엔이 넘습니다. 네, 지금은 100엔당 1000원이 아니라 지금 900원 깨질랑 말랑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조 엔 하면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가 10 하면 되는데 20조 우리나라 20조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19조 정도 되겠네요. 아마리 회장은 일본은 반도체에서 완전하게 한국, 대만에 뒤처졌지만 희망을 갖고 도전한다고 했고요. 한국 정치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믿고 변변한 반도체 지원책도 전력도 못 내놓는 데다 각종 여론 탓에 일부 반도체 공장은 착공도 못하는 사이에 일본은 반도체 부활 계획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5월 초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아베 신조 아소다로 등 두 전직 총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앞으로 세상은 반도체가 지배하며 우리가 함께 뒤처진 일본 반도체를 국가 전략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연휴 기간이었지만 아베 전 총리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즉답했다고 합니다. 아소 전 총리는 다음 날 딱 한 줄 답을 보냈고요. 같이 하자. 예, 놓다. 놓구다. 네. 이른바 일본 정치의 실력자들이 일본 반도체를 되살리자는데 의기투합한 것이고요. 연휴 직후 전례 없는 규모의 의원 연맹이 출범했는데 아베 아소 전 총리는 특별 고문으로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전 간사장은 회장에 취입을 했습니다. 고문 명단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전 외무상도 이름을 올렸고요. 이 아마리 회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 주도로 예전에 실패한 히노마루 일장기 반도체, 히노마루 반도체에 또 도전하느냐는 비판 여론도 있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는 마지막 부활 기회라고 하면서 현재 반도체 기술 구도가 그대로 간다면 일본이 TSMC나 삼성의 뒤로 못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반도체인 3차원 반도체가 등장하고 이미지 센서와 연산형 반도체가 통합되는 등 지금까지 없던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다. 변혁기다. 어제의 왕자가 내일의 왕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시대로 들어섰다. 새로운 반도체 시대는 다시 같은 선상에서 시작한다. 일본이 반도체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패배하는 것과 같다.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활 자금으로 보조금 예산 2조 엔을 확보를 했는데 관료에게만 맡겨서 투자가 되겠나. 정치권이 재무성을 설득했다. 2조 엔도 부족하다. 재무성은 이걸로 끝났다고 보겠지만 막 시작한 단계다. 앞으로 10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10조 엔 이상을 반도체에 투입해야 한다. 보조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구마모토 현에 진출한 TSMC는 당초 28나노 공장을 지으려 했다. 여기서 TSMC가 왜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TSMC나 말 그대로 대만 반도체인데 일본에다가 근데 이게 28나노 공장이었네요. 그러니까 TSMC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제조 위탁 생산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28나노짜리 약간 그 아주 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네요. 예, 경제산업성에다 보조금 조건을 걸고 12나노 라인을 요청하라고 압박을 했다네요. TSMC는 더 첨단 라인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TSMC의 두 번째 공장은 싱글 나노 공정일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분이 뭔가 그거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죠? 이렇게 그 허접한 기술의 옛날 공장 같은 거 짓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첨단 공정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네요. 신생기업인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 반도체 생산이 목표인데 일본에도 희망이 생기고 있다. 일본은 회로 선포 40나노 정도의 생산 거점밖에 없었는데 2나노 도전은 일본으로서는 꿈같은 얘기다. 2나노 기술을 보유한 미국 IBM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네요. 유럽의 반도체 최고 기술 연구기관인 아이맥과도 제휴했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최고 기업인 ASML도 협력한다. 세계 톱 기업과 연계하는 전략이다라고 돼 있네요. 이 2나노 하려면 ASML에 그죠? EUV 장비 없으면 안 될 거니까. 이 기사가 길긴 한데 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맞는 말이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기술자 탑 100, 이 탑 100명 명단을 들고 반도체 꿈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고 상당수가 참여했다. 바로 이 방에서 IBM과 직접 만났고 그들이 진짜임을 보고 도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IBM이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면 왜 스스로 안 하냐, 속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과거 반도체에서 참패했다라고 했더니 한때 세계 반도체 점유율 50%였던 일본은 2021년 10%까지 떨어졌다. 실패 요인은 여럿이다. 미국이 힘으로 누르기도 했지만 일본은 일본 기업끼리만 연계하려고 했다. 일본 가전기업의 반도체는 사업부문 하나에 불과했고 실패해서 배웠다. 현재 전략은 글로벌 톱과 연계하는 것이다. 라피더스처럼 독립적 반도체 기업이 주도한다. 보조금 지원 법률도 바꿨고 과거엔 연구개발에만 줬지만 반도체 공장도 줄 수 있게 했다. 반도체가 왜 그렇게도 절실한가 했더니 전기로 움직이는 거 모두 반도체가 지배한다. 그러네요.
데이터 센터는 큰 반도체 덩어리며 인공지능도 반도체 없이는 안 돌아간다. 앞으로 세계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가와 공급받는 국가로 나뉜다. 공급하는 국가가 되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 일본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하면 그냥 지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죠? 지정학적 요인도 있나? 경제 안보는 반도체에 달렸다. 코로나 때 일본의 자동차 생산 라인은 조그만 반도체 공급 감소 탓에 멈췄다. 반도체의 위력을 받고 국가의 부담 요소임도 알았다. 경제 안전 보장이라는 법률을 제정했다. 반도체 공급망은 일본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 결국 중국 위협론인가? 처음엔 다들 잘 몰랐다. 코로나 때 일본 의료 현장에서 의료 마스크, 장갑, 가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공급이 멈추면 의료 붕괴가 생김을 깨달았고, 한마디로 일본을 죽이려면 미사일이 없어도 의료 마스크 하나로도 죽일 수 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중국은 그걸 경제 무기로 쓸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는 파인애플, 필리핀에는 바나나, 호주는 와인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 반도체를 어느 공급망에 의존하느냐는 문제는 국가의 전망에 관련된 문제다. 역전할 기술 한 방이 일본에 있나라고 물었더니 일본의 미래 점프는 일본 통신업체인 NTT가 보유한 히카리 광반도체 기술이다. 이난후 이후에 반도체 미세화를 논의할 때 회로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가 거론된다. 앞으로는 빛과 전기를 융합하는 반도체를 만들 것이며 라피데스의 출자자로 NTT가 참여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 분야에서 일본 NTT가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야, 맨 마지막이 좀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예, 지금은 전기로만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빛과 전기를 융합한 히카리 반도체. 네, 요 도쿄에 계시는 성호철 특파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그다음 후속 기사인데요. 일본 미국 때문에 무너졌다가 미국과 손잡으면서 재생을 노린다, 재기를 노린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요 기사는 유지한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제로. 현재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성적표다. 이 1980년대만 해도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중 일본 기업이 6곳이나 됐네요. 당시 이 기업들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80% 넘었고요. 하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은 일본 반도체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반도체 부활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을 몰락시킨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강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네. 원인과 지금 앞으로의 어떤 부분까지 다 미국과의 이런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잘해 주셨네요. 과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율, 생산품 대비 정상품의 비율을 끌어올려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반도체 이 수율과 반대되는 말이 그 불량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품 대비 불량률 비율, 그죠? 근데 이제 정상품의 비율을 이제 수율이라고 하고 수율을 끌어올린다. 수율이 아직 안 잡힌다. 이런 얘기들이 이 경제 기사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는 치킨 게임으로 미국 기업들을 꺾어 나갔다. 당시 미 언론들이 제2의 진주만 사태라고 표현할 정도였고 미국 인텔이 1985년 디램 사업을 포기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일본 반도체 견제에 나섰고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상무부에 일본
덤핑 문제 조사를 명령을 했었네요. 마이크론은 반도체 7공주라고 불리던 일본 반도체 업체 7사가 7개 회사가 부당하게 디램을 매매하고 있다면서 덤핑 소송을 제기했었네요. 마이크론이. 결국 일본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산 반도체 수입 비율을 늘렸고요. 1985년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엔화의 가치를 높인 플라자 합의, 그때 9월 22일인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이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요. 결국 일본의 점유율은 현재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가 과거 일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미국과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 라피더스는 미국 IBM과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국 인텔과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은 파운드리 분야 협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정부의 야심에 일본은 핵심 파트너로 동참하며 실리를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사지만 되게 그동안의 반도체의 글로벌한 경쟁 구도가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기사를 이것저것 뭐 경제 기사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양손 수술 잘 하려 왼손 젓가락질 한 선생님, 대동맥 수술 명의라고 돼 있어서 예전에 그 바이코리아 펀드가 한창 열풍을 불었을 때 2000년이었거든요. 99년, 2000년 초까지. 그때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뭐 그 골프를 6개월 만에 싱글을 치셨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추진력이 좋으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골프를 배울 때 왼손을 골프는 이제 왼손을 잘 써야 되다 보니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왼손으로 치솔질도 하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보시면 그나마 뭐 약간 불편해도 하겠는데 치솔질은 왼손으로도 좀 되는데요. 젓가락질 하려고 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 웬만큼 독한 마음 먹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양손 수술을 잘하려고 왼손 젓가락질까지 한 선생님의 추모 물결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아산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주석중 교수님이 16일 오후 송파구에서 이 병원 나오시다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거기서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더라고요.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우회전하던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님을 일에 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요즘 제가 좀 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낭만 닥터 시리즈 3 지난주에 끝나긴 했는데 18일 새벽에나 아버지가 대동맥류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교수님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연도 올라오고 명절에도 병원에서 숙식하시던 분 병실에 불쑥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던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올라와 있고 의료계 동료뿐만 아니라 이 빈소에 환자 보호자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요.
회진 시간이 아닌데도 병실을 돌며 환자를 돌보고 기도해주던 교수님의 모습을 기억 속에 간직한 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언제 수술을 받은 환자 누구였습니다 하면서 막 부의금이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연대 의대를 졸업한 주 교수님은 98년도에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을 하셨네요. 야, 98년부터 하셨으니까 26년째 하셨다 그죠?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라고 했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실력의 의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사고 이틀 전에도 14일 수술이 길어져서 새벽 3시 반에 귀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셨다고 그러고 참. 예, 한번 기사 읽어보시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주 교수처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뤄내는 조용한 영웅들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면서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인재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사채업체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참 악당들도 많은데 이런 의인이시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의롭게 사시는 정말 우리 사회의 실력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전례 없이 치열한 중동 외교전 안미 경중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 중동 천일 야화, 야심만만한 중국, 사우디 이란 중재 후 팔레스타인과 전략적 동반자 선언, 다급해진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중재하고 이란과 핵 협상 재개, 느긋한 사우디는 미의 핵 개발 지원 요구, 탈중과는 100억 불 투자 합의라고 돼 있네. 네. 잠깐만요. 이게 외교 대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외교의 수싸움이 점입가경인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중동의 강국 사우디 이란과 엮여서 외교 경쟁으로 발현되는 양상은 무척 흥미롭다. 후일 국제정치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들이다. 2차 대전 이후 중동은 미국 영향력의 공간이었고 분쟁은 미국이 중재했다. 불문율이었다.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담, 1993년과 1995년 오슬로 협정, 1994년 요르단 평화협정, 2020년 아브라함 협정 등 웬만한 정치회담 당사자 사이에는 항상 미국 대통령이 서 있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외교뿐만 아니라 걸프전, 이라크전, 테러와의 전쟁 등 연이은 역내 전쟁에서도 미국의 힘은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힘의 변화가 나타났다. 극적인 장면은 지난 3월 10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 선언이었다.
이게 지난 3월 10일 날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 선언이 있었고 중국이 그것도 베이징에서 한 거다 그죠? 중국이 미국의 텃밭 중동에서 핵심 분쟁의 중재자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시점과 장소가 묘했다.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는 중국 전인대 날이었는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도한 그림이라는 평이 중론이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아니했다.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사우디 미래 군주를 길들이려던 바이든의 포석은 실패를 했고요. 그뿐 아니라 최근 유출된 미 정보 당국 기밀 문서에는 사우디가 중국과 군사안보 협력까지 강화하며 미국을 멀리하리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 만일 빈살만이 대미 압박 카드로만 중국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국 대체 파트너로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큰 지각 변동이다. 미국을 필두로 중동의 외교 게임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당분간 중동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한데 사우디를 다시 품으려 하고요. 골간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 중재인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간 3자 친미 협력 체제 구축이 목표이고요. 최근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번스 CIA 국장과 맥어크 백악관 중동정책 고문 등이 줄지어서 사우디를 향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도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흘간 왕세자도 만났고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동 문제가 꼬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해도 중동을 중국에 내어주면 무의미하다. 빈살만 왕세자가 심혈을 기울이는 네옴 신도시가 홍해에 연한 시나이 반도 인근이라는 점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네요. 후일 사우디와 중국의 군사협력, 특히 해상협력이 혹 실현될 경우에는 이 지중해와 홍해, 아덴만 항로의 안전항해에 변수가 생기고 현지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결코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요 사진이 재밌다 그죠?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빈살만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제일 오른쪽이 아마 이란의 그 누구죠? 예, 쭉 아까 있었는데, 네. 그 밑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을까?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 이스라엘과의 수교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다만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우디의 평화적 민간 핵개발 지원 요구설이다라고 하고요. 사실이라면 미국이 아까 저 위에 그 한자 이게 탈이 아니라 그죠? 썰이다 그죠? 네, 미의 핵개발 지원 요구설. 사실이라면 미국이 받기는 어렵다. 대신 첨단 안보 시스템 제공을 비롯해서 다른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의 사우디가 아니다. 빈살만은 미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최대 이익을 얻어내는데 집요한데 블링컨 방문 직후에 중국과 대규모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열어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발표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손잡는 사우디판 안미 경중이랄까.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누구와도 손을 잡는 의미의 적극적 중립주의, 포지티브 뉴트럴리즘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는 미중 경쟁을 기회로 삼고 있고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으려 한다. 요 밑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의 게임이 흥미로운데 지난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 수반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을 했고요. 다소 갑작스러웠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은 팔레스타인이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을 근거로 국가를 수립해야 하고 수도는 동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와,
센 얘기를 했네요. 이 요구가 딱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 아랍이 늘 주장해온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번 선언은 최근 중국이 중동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며 체급이 달라진 상황에서 나온 터라 눈길이 가고요. 미국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원론적인 당사자 간 합의를 지지해 왔는데 그러나 이번에 중국은 선명하게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네요. 아랍 대중에게 중국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발신을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고약하죠. 최근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묶어내려 동분서주하던 차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셈이죠. 아랍 대중들의 팔레스타인 정서를 살펴야 하는 사우디 왕실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조한 이 원칙론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요. 이 경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에 나서기는 또 쉽지 않은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친미 진영 복원을 막는 수를 둔 거죠. 트럼프가 그때 당선인 되고 나서 트럼프의 딸 누구죠 이름이? 아만다? 예. 예, 요즘은 뉴스에 좀 안 나와가지고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 사위가 그 유대교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도 트럼프의 딸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리네. 그 딸도 주이시로 이래 개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인가에 트럼프가 그렇게 또 선언을 하죠.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 대놓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나 엄청난 그 받아치기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란도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과 잠정적 핵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난과 시위 사태를 겪고 있는 이란은 다소 수동적인 태세로 위기 관리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제재 복원 이후 어쩔 수 없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자율성은 약화되었고요. 이 와중에 중국은 사우디 등 걸프 국가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란을 소외시키는 조짐도 내비쳤고 그렇다면 이란은 중국의 파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중국이 친미 사우디를 끌어당겨 자국 게임에 활용했듯 미국도 친중 이란을 최대한 끌어당겨 놓으려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누가 쓰셨나 했더니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이 쓰셨네요. 네. 3프로 TV에서 그 강의하시는 거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죠? 네. 그 마지막 기사는요. 모나리자 효과처럼 헷갈리는 한국 경제라고 돼 있고 만물상에 나오는 칼럼입니다. 모나리자 효과 이게 뭔 말인가 애매모호한 걸 좀 뜻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재 세계 경제가 모나리자 효과로 헷갈린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는 언뜻 보면 미소를 짓지만 다시 보면 사라지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모나리자의 미소에 83%의 행복과 9%의 혐오감, 6%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서 윤곽을 30번 이상 덧칠을 해서 연기처럼 흐려지는 효과를 냈고요. 다빈치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효과를 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종잡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올해 경제 전망은 극과 극을 오가는데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올 초 전문가
48명에게 취합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에서 1.9로 퍼져 있고 국제투자은행도 한국 경제 전망치를 마이너스 1.3에서 2%로 이렇게 또 벌어져 있고 어떤 전문가는 경제 쇼크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기관은 견조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IMF 최근 보고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작년 보고서에 비해서 60배나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경착륙, 연착륙을 넘어 아예 경제 침체가 없는 무착륙, 노랜딩에 올 수도 있다고 낙관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게 터지면서 제2의 리만 쇼크를 우려하면서 널뛰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쇼크, 미국의 40년 만에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는데 기존 경제 지표 관계에 큰 교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가 뒤늦게 급발진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고 일본과 스위스를 빼고는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한국은행도 향후 금리를 놓고 살아난 판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석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고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실물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도 있지만 애매한 신호 속에서도 경제 심리를 살리려는 희망도 담았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사실 그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이제 많이 축소되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터널 끝자락이라는 표현을 아마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이 한편으로는 on the one hand는 이렇고 다른 편으로 on the other hand는 저렇다고 말하는 것에 질려서 한 손만 가진 경제학자는 없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의 경제에서는 큰소리치며 일도 양단식의 해법을 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맞습니다. 예. 경제라는 걸 왜 워런 버핏이 잘 모르겠다고 했냐면 경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전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제자들이 원 핸드는 이렇고 on the other hand는 이렇고 하면서 맨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건 재밌네요. 그죠? 한 손만 가진 경제학자는 없냐. 네, 홈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덥지만 또 더워서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더위도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